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로 쏠립니다. 석태수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의 상가 160여 개가 입찰 공고를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여기에 1조 2,2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동방선장위원회가 계란 도매업에 대해 2021년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주총에서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 이사 연임권을 두고 사측과 이대주주인 KCGI의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석태수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의 두 번째 표대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승부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 이사 연임 안건입니다. 한진칼의 이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조 회장의 측근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석 대표가 한진해운을 지원해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했다며 사내 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 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석 대표의 연임안은 통과됩니다. 한진칼 지분 10.71%를 보유한 KCGI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을 고려하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 국민연금도 글로벌 의결자문사 ISS의 권고를 받아들여 석 대표의 연임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CGI는 주순식 사회이사 후보자 역시 조양호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이란 점에서 독립성이 의문스럽다며 사회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이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도 관건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주 제안을 통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을 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 회장의 등기 이사직 박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KCGI는 이번 주총에서 주주 제한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지분 보유 기간 6개월을 충족해 주주 제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향후 주총에서 한진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진칼 정기 주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한진칼이 유리해도 내년 주총서부터는 KCGI와 대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과 한진 사내 이사 임기와 조원태 사장의 한진칼 사내 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3일 상가 160여 개를 통째로 분양하려고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지 조합은 이달 초에도 입찰 공고를 냈지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상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일부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총 9,50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이곳 단지 내 상가는 전체 49,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이 분양을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점포수로는 160개가량인데 이 단지 재건축 조합에선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해 일괄 매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과 23일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일부 상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통매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방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을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으로 내고 낙찰될 경우 수일 내로 잔금 1,000억 원가량을 내는 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일부 상가조합원은 보증금 100억 원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최고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면 깨끗하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이 결탁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업체와 결탁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자산평가액 780억 정도인 상가를 조합원들이 1,100억에서 1,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정선에서 분양해야 하는데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투자를 했을 때에 자기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 없는 입찰을 누가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자 이단지 조합은 결국 상가 일괄 매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의구심이 자꾸 커져가니 일괄 매각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산업단지 요청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에 120조를 투자하는 것 외에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1조 2,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인시 원산면 일대 약 448만 제곱미터 부지에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특화 산업단지 사업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부지 조성과 공장 건설, 장비 구매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12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단지 공사는 2021년 착공할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데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년간 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상생펀드 조성에 3,000억,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 프로그램 추진에 6,380억 원, 공동 연구개발에 2,800억 원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될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 현재 20% 수준인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따라 2만 5천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이천은 본사 기능과 R&D, 마더팹, 디램 생산기지로, 충북 청주는 낸드 플래시 중심 생산기지로, 용인은 디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삼각축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계란 도매업에 대해 2021년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기업이 과도하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겁니다. 올해 중기적합업종 심사 등 주요 업무뿐 아니라 기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가동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54차 회의를 열고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으로 풀무원, 오뚜기, CJ제일제당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등급을 매겨 표기한 등급란만 취급해야 하고 신규 대기업 진출은 2021년까지 어려워집니다. B등급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주로 생산하고 유통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반성장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상생누리를 활용해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R&D 수요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응모하고 지원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가동되면 상생협력이 당위의 문제가 아닌 실제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혁신 R&D 수요를 쭉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혁신 R&D를 수행할 자격 조건도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본 중소기업, 협력기업일 수도 있고 기존의 협력 관계지 않은 중소기업일 수도 있어요.
아울러 동반위는 혁신성장 거점 도시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세미나와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여는 혁신성장 투어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동참시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4개월여 만에 서점, 제과업 등 14개 업종에서 들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공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주택보급률 103%, 단순히 보면 모든 가구가 거주할 집이 한 채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 수에서 44%에 달합니다. 한 명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집값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서비스를 늘리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어떤 해법이 오갔는지 이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 문제. 너무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나중에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결혼 정년기에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거복지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주거복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세 가지 큰 주제는 주거,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주거 공간 내에서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유형 주택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과제도 다뤘습니다. 4월부터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비주택 거주자 한 37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주거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112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해 약 280만 명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는 155만 가구까지 임대주택을 늘려 390만 명의 주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이홈 사업을 통해 생애 주기별 주거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서영입니다. 어제 2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이 마무리됐죠. 금융위원회는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를 이끄는 이승건 토스 대표는 정확한 개인 신용평가를 통해 전에 없던 서비스를 하겠다며 인터넷 은행에 도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2기 인터넷은행 인가출사표를 던진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챌린저 뱅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내에 이미 인터넷 은행이 여러 가지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인터넷 은행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혁신성, 즉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아직 어떤 플레이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금융사는 해결하지 못했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1,000만 토스 가입자들의 금융 데이터. 기존 은행들은 한 금융사의 금융 데이터만으로 고객의 신용평가를 했다면 토스는 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은행, 여러 카드사의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제대로 된 신용 이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산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낼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금을 조달할 여력이 되냐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 이내에 1조 이상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인터넷 은행이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0억 이상의 자금으로 준비법인이 설립되고 본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증자한 수준의 자본 확충과 증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봄을 맞아 아파트 브랜드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주택 브랜드 프루지오 리뉴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바뀐 프루지오를 공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새로운 프루지오의 철학을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으로 정하고 장수명 수택 등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한 상품군을 다음 달부터 선보입니다. 최근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로고를 한글로 통일하고 브랜드에 담긴 철학을 탁월함에서 라이프스타일 리더로 변경했습니다. 롯데건설도 지난 1월 기존 브랜드 롯데캐슬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롯데캐슬 3.0을 내놨습니다. LG U+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과 함께 휴대전화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LG U+ 용산 마곡 사업과 전국 33개 직영점에는 수거함이 설치돼 휴대전화와 충전기, 케이스, 액정 필름 등 주변 액세서리와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등 소형 전자제품을 수거합니다. 가정 내 폐 휴대전화와 소형 전자제품 등을 직영점에 전달한 고객에게는 증정품으로 U+ 5G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공합니다. 수거 물품 중 플라스틱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블럭박스로 업사이클링돼 환경 유해성 인증을 완료한 뒤 10월 중 아동복지시설에 기증됩니다. 플라스틱을 제외한 금속 부분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을 통해 가공 재활용되며 창출된 수익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도 여전히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에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농도가 더 짙어져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보통 단계로 대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2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북부 새벽 한때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산발적인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2도, 울진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